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안녕하세요. 도연영입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셨나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데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은 조정세를 보였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조금은 더 이어갈지, 또 뉴욕 증시는 3주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뉴욕 증시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조정을 보였지만 뉴욕 증시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다우 지수가 1.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상당히 돋보이는 게 미국 증시예요. 네. 지난해 올해를 전망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국가,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 증시를 좀 주목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생각보다는 글로벌 증시의 버티번 역할을 확실히 미국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난 한 주간 한 1.5%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역시 미국도 많이 오른 만큼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지수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고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 하는 빌미를 찾는 가운데서 이 미국 증시가 오른 데는 역시 지금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벤 버냉키를 비롯해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의 일관성 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의지, 이것이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좀 빨리 회복되고 또 위기 극복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침체 국면에 벗어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일각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을 좀 조기에 정상화 돌려놔야 되지 않느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출구 전략을 좀 앞당겨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그동안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양적완화 정책을 조기에 회수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비판도 제기되긴 했습니다는 이러한 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버냉키 회장이 미국 경기의 완전한 회복, 특히 지금 미국이 고용 문제가 이렇게 여전히 불안 점을 감안해 볼 때 다소의 인플레가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초기일간 이렇게 2차 양적 완화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미국 증시의 여러 가지 지수의 부담이었다는, 또 아시아에서 보면 신흥국의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 글로벌 자금 흐름상에서 보면 전체적인 자금 볼륨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는 자금의 스위칭 현상, 교체 현상은 상당히 빨리 일어나는 상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알아봤던 세컨더리 마켓에서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총량이 그런 쪽으로 경제 클리너 작업에 빨리 돌아가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흥국의 자금이 이탈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러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증시에 이탈되는 유입되는 이런 흐름이 감지된다든가, 또 최근에 보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품 시장에서 보면 자금이 이탈되지는 않습니다는 작년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런 금이라든가 이런 기금 속에 자금이 몰리는 과정에서 금값이 이례적으로 올랐습니다는 사실 최근에 보면 이 기금 속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같은 상품 시장 내에서도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사실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이 지금의 국제 간 흐름에서 작년까지 보였던 행세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이런 자금의 스위칭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보면 주가의 지수 부담에 따라서 웬만하면 주가가 조정 국면을 보이는데요. 주가를 계속 이런 요인에서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그 지수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고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보면 미국 증시도 그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단기에 지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 경제가 좀 나쁘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기에 따라서 위기 3년차에 발생하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기돼서 미국 증시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만큼 비우호적인 환경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원래 그 주가라는 것은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을 보면 투자자의 어떤 심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 도행께서 오늘 그 발렌타인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한테 그 초콜릿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시장 참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심리상으로 보면 너무 올랐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그렇죠. 심리가 제기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향후에 그 펀더멘탈 중시에서 주식을 사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서프라이와 디맨드가 형성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네. 이런 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악재가 발생되지 않다 하더라도 단기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정도는 좀 조정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죠. 하는 이런 심리가 제기될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이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주가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터죠. 17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G20 회담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지난 우리 서울 G20 회담의 내용들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안건들이 제기가 될까요?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인회께서 중요한 그 일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일정이 우리나라의 그 국내 그 증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관들에서는 이 문제를 그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는 지금 이 상황이 산 만큼 이 G20 회담이 결과가 상당히 증시 입장에서 주목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그 11월 달에 열렸었던 G20 서울 회담 뭐 이 미래센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이 회담의 중요성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이벤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한국의 그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그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한테 G20 회담이 뭔가 하는데 많은 그 영향을 한 것으로 제가 뭐 저는 뭐 금융을 오랫동안 다룬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G20 회담에서 가장 큰 안건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GDP의 그 4% 이내에서 일정한 규모를 축소시키자 하는 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이슈였다 하는 것은 아마 많은 그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실 거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규모를 GDP의 4% 줄이는 것은 사실상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천적인 액션 플랜, 행동 계획을 이렇게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프랑스 회담으로 넘겨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와 관련돼 있어서 역시 차기 의장국으로서 프랑스가 구체화 작업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안이 서양은 많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쉽게 그 액션 플랜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그 G20 서울 회담 이후에 세계 경제에서 나타난 현안감은 아무래도 그 신흥국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흥국 인플레 문제가 지금 우리의 국내 주가를 끌어내리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의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면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요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흥국의 인플레의 안정 방안이 사실 그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리 시장의 안정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도 역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신흥국 인플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겠나. 네.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어떤 쪽으로 좀 가져갈 것인지 또 여기에 따라서 이해가 엇갈릴 때는 피해를 보는 이러한 그 계층에서는 어느 정도 이 감내해질 수 있는 이러한 도덕적 설득을 좀 부탁할 것인지 네. 이런 측면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도 이번에 G20 이렇게 프랑스 회담은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구체화 논의 작업일 겁니다. 계속해서 경제 일정 확인하신 이후에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투자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바로 외국인의 매도세일 겁니다. 지난주 내내 외국인이 매도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조 원을 넘어섰죠. 예. 네.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미래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일주 전에 글로벌 펀드 자금과 관련해서 좀 이상 기류가 불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는 공교롭게도 뭐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서 거래일 기준으로 한 주간 한 3조 이상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에서 매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네. 이런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빠져서 아마 뒤늦게 그 증시를 투자하거나 자문형 랩이라든가 이런 그 상품에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러한 그 당혹감을 더 이렇게 심화시키는 것이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한 1조 7천억 원 정도에 달해서 상당히 많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그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그 업종별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업종으로 이렇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문형 랩의 돌풍을 일었던 뭐 소위 그 70주다 우리는 뭐 대표하는 이 70주다 뭐 이런 쪽의 업종들을 그 집중적으로 매도해서 상당 부분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관련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특히 그 또 하나의 그 관심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환율에 민감한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이 직접 매도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이 자금이 밖으로 이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판 자금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외국인 증시가 이렇게 팔다고 해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탈 이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율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지만 한국을 본격적으로 떠나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면 환율이 그 1120원대에서 환율이 그렇게 생각만큼 높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이탈이다. 이렇게 표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분명히 시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 국제금융시장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국내 그 증시에 대해서 해설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좀 많이 지적하시는 분이 없어요. 국내 증시에서 판 자금이 팔면 바로 한국 자본의 이탈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여부는 시청자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투자자분께서는 환율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외국인의 그 매도 규모와 환율의 그 상승 규모가 동일하다면 매도 한국 증시 이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네. 매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뿐이 올라가면 그런 본격적인 한국 경제 이탈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이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증시에서 매도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네. 한국 경제의 본격적 이탈이라는 것은 한국의 기초 여건, 거시경제 기초 여건이 나빠졌다든가 또 한국에 대해서 해외 시각이 나빠지면 이렇게 그 매도 규모와 환율 상승 규모는 비슷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는 최근에 한국 경제 기초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크게 흐트러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에 대한 변화는 생기지 않은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시각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내 자금에 지금에서 보면 중장기 펀더멘탈 겨냥해서 자금 들어오는 것은 거의 지금 자금이 이탈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그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은 어떤 쪽에서 자금일까 하는 것을 분명히 증시에서 해설하는 사람을 시청자분한테 밝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그 외국에서 국내 증시에 매도하는 자금은 대부분 다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자금들이다. 네. 그러면 이 캐리 자금은 무엇일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환책을 겨냥해서 저금리국에서 고금리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그 자금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입될 때는 환율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우리 국내 기초여건이 좋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초에 1,100원이 붕괴되느냐 한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환차익 소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전에 환율이 떨어질 때 많은 장부상의 평가 이익을 잃었던 것을 실현시키느냐 하는 요구 하나. 그 다음에
지금부터 환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환차익을 겨냥해서 자금을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냐 하는 이번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볼 때는 사실상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환차익 소지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미국의 지금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네. 국채에서 자금이 이탈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탈된 자금이 지금 미국은 증시 쪽으로 유입되는 양상인데요. 네.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지금 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신흥국에 늘었었는데 금리가 4%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차입에 따른 부채를 상환에 따른 어떤 요구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일부 이익이 난 부분을 실현시켜서 이렇게 그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감에 따른 어떤 금리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금을 상환하는 차원에서의 자금 확보 마련 차원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자금은 현재 이 환차익을 겨냥한 캐리 자금 성격이 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적정 환율 수준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이 문제는 이제 이번 주에도 이슈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환차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적정 환율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 이것이 이제 상당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통화치,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는 수준을 보통 그 나라의 통화의 적정 수준이라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 적정 수준보다 환율이 높여 있을 때는 환차익 소지가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자금이 유입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정 수준보다 환율이 좀 낮을 때는 환차 손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이 이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이 적정 환율, 중요한 적정 환율은 보통 경제 이론상으로 보면 환율 구조 모형, 그다음에 수출 채산성 모형, 경상수익 균형 모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는 수출 채산성 모델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적정 환율 수준을 많이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거 적정 환율 수준은 한 1,070원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그런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거로 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260원, 1,300원이라면 우리 적정 수준이 1,070원일 때는 굉장히 큰 환차익을 누릴 수 있겠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이 울밀듯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지난해 초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1,070원 하면 불과 한 30원 정도 환차익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그동안 1,600원 해가지고 한국 투자했는데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난 부분이 있는데 30원 내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더 바람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사실상 그 우리 경제 기초 여건이 또 해외 시각이 흐트러져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그 캐리 자금의 여건상 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보다는 최근에 미국의 경제가 좋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조정 현상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기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에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이 신흥국들 증시 더욱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세요? 그 전망은 그 질문은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이 딜레버리 국면이냐.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의 그 신흥국의 증시가 하락세는 당분간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대 보면 세계 증시가 딜레버리 속하면 사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신흥국 증시가 하락을 보이는 것이 전반적으로 딜레버리에 따라서 자산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것과 네.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보면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자금이 스위칭되느냐, 교체 현상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총량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글로벌 그 자금의 규모가 그렇게 위축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더더구나 지금 경기도 빠르게 좀 회복되는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자산시장의 여건이 나빠져서 딜레버리 크게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의 그 자금 흐름은 자연스러운 자금의 그 스위칭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실 우리가 증시를 볼 때는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이 수만 가지 요인 중에 일일적으로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요인적으로 된다면 아마 방송이 필요 없겠죠. 시청자분도 다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방송하는 이유는 이런 수만 가지 결정 요인 중에서 어느 때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도 있고 어느 거는 주가를 내리는 요인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대부분 다 이 주가 결정할 때 주가 결정의 시장 참여들이 어느 쪽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가, 웨이트를 어디에 가장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황이 변할 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방송이 시작될 시점이 바로 2008년도 9월 리먼 사태가 터질 때 바로 그때 시점이거든요. 그때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위기 극복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자금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경제가 안 좋더라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금을 들이붓는 미국의 버냉키의 자금을 들여붓는 봉식이 그 가장 최대 관심사를 채워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뛰어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비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경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경제를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예? 올라갈 수 없죠. 시청자분도 올라갈 수 없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모습 보면 주가가 빠르게 주가가 네. 빠르게 뛰어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에서 보면 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기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처럼 이렇게 변화 조짐이 날 때는 가장 버팀목이고 주가의 가장 관심사고 가장 결정 요인은 경기적인 측면은 지금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가지고 치는 게 외국인의 매도세의 향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그 마음가짐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렇게 이탈되긴 하지만 지금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세계적으로 예측력이 가장 높은 IMF가 작년 10월에 4.2%를 지난 1월 20일 날 4.4%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증수 한은 총재께서도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높을 거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한 5%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신흥국의 자금이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은 적고 가장 버팀목에 해당되는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러한 그 상대 기대 수익률이 잇따른 그 조정 공격만 되면 그때 이후서부터는 세계 경제 어떤 성장 동인에 따라서 다시 자금이 본래 위치대로 다시 말하자면 신흥국이라든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런 흐름은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최근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이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세계 경제 성장률 4.4%로 상향 조정이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 역시 5% 내외 이 조정 소지가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과연 보일 것인지 뭐 시장 상황은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일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그 기대 수익률이 조정될 때까지는 네. 지금의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흥국들은 사실 경기가 금리의 충격이 좀 적었었고 상대적으로 경기가 좀 빨리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에 투자한 자금, 신흥국에 투자한 자금을 투자할 때마다 배고픈 사람이 밥숟갈을 한 번씩 더 먹은 거로 생각한다면 사실 3년 전 일본 사태가 터질 때는 신흥국에 자금을 넣을 때는 그때는 뭐냐면 상당히 이렇게 밥에 배고플 때 첫 숟갈을 드신 겁니다. 네. 그럼 이때는 밥맛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은 계속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밥을 한 숟갈 더 먹더라도 다시 말하면 신흥국에 자금을 더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수익 부분이 상당 부분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표현을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선진국 같은 이제 막 경기가 회복되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배고플 때 밥숟가락 한 숟갈 더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밥맛이 좋겠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밥맛이 좋은 상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면 신흥국도 가고 밥맛이 나빠진 상태에서 신흥국도 가고 선진국도 더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지금은 전체적인 세계에서 보면 자금 규모가 거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있는 상태에서 오면 네. 뭐 채권에서 증시로 이탈된다든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탈된다든가 하는 교체 현상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금의 그 스위칭 현상만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본래의 그 국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런 외국인의 그 매도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과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기대 수익률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격차가 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조정적 현상이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다시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는 막상 닥치면 그때 돼서 이렇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3개월 전서 떠들었던가 하는 것을 아마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알고서는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니까요. 더 대응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투자처에 대한 교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전략일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 재테크 시장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증시 쪽으로 이렇게 재편됐던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더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공지를 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문적 랩이 돌풍을 일으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하다 보니까 사실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그 투 트랙 방안, 이원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그 단기적으로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투자하거나 자문형 랩 같은 거 이런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당분간 지속될 걸 생각해서 이것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펀드와 같은 이런 그 중장기적인 간접 투자 방식 하는 이러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 조정기만 뜨면은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자금의 스위칭 현상이 끝나면 본래의 이치로 돌아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현 포지션대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 너무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펀드 중에서는 누구든지 말씀드리지 않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그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그 자문형 랩보다는 이 펀드와 같은 특히 매월 일정 금액씩 주는 이 펀드와 같은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유망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과정에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과도기적 상태에서 이러한 그 최근의 변화 조짐에 따른 어떤 대안 투자 이런 것을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안 투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인플레가 이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네. 염두에 두고 또 인플레가 지금 자금 이탈하는 모습의 가장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를 관점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 그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는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서 대체로 오면 채권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실물 자산도 있을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보는 이 해칭 수단으로서 어느 게 가장 유망할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역시 농산물 펀드 같은 이런 농산물 관련된 상품들이 인플레 요인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강하게 인플레 해칭 수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 그 해칭 수단으로서 당분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보면 좋은 대안 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외국 자본 이탈에 따라서 신흥국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그 자금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탈한 자금을 어디로 분산 투자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신흥국 주가와 다른 투자 수단 간의 코리레이션 코에피션트 상관계수를 구하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관계수가 증시보다 낮은 쪽으로 설정해야 분산 투자의 수단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흥국 주가와 이렇게 농산물 펀드 간에는 이 상관계수가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플레 그 해칭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대체 수단 내지는 분산 투자 수단으로서 농산물 펀드가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과 함께 지금은 농산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플럭체이션이 심합니다. 그래서 좀 투자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좀 권하고요. 중장기로 볼 때는 제가 굳이 지금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더라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뭐 이상기온이라든가 뭔가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복은 심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강세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런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분산 투자, 대안 투자로서 농산물 펀드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에서는요,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안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눈도 많이 오고 다시 추워졌는데요. 추위에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